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기 입법 과정 한번 볼 건데요. 자, 입법 과정은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입법 과정은 특히 여러분 헌법하고 법률의 입법 과정은 다르니까 반드시 구분하셔가지고 봐야 되는데, 먼저 법률의 입법 과정 한번 볼게요. 저기 법률. 자, 법률의 제정, 개정. 자, 여기는 그 숫자들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법률안을 갖다가 우리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시키려면 일단 발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안을 발의하려면, 자,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뜻을 모아가지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싶다. 그러면 의원 10인 이상. 그리고, 자, 우리는, 자, 정부에서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의원 내각제정 요소인데, 자,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 여기서도 발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발의. 제한, 발의, 제한, 어쨌든 발의는 의원 10인 이상 또는 대통령, 정부가, 자, 국회의장한테, 자, 이런 법안을 이번에 우리가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국회의장이 주거든요. 그럼 국회의장이 그걸 받습니다. 그걸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그것을 바로 본회의에다가 상정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법안이고 급한 법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회의에서 니네들 빨리 통과시키자 하면 본회의에 갈 수도 있고, 자, 일반적으로는, 자, 그게 어떤 특정한 영역,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전문, 좀 관련되는 어떤 전문 부서와 관련되는 전문 부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을 관련되는 상임위원회에다 그것을 배부합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서 이제 정말 진지한 토론을 하겠죠. 막 살펴보고 이러한 법안이 있을 때, 이런 법안이 통과됐을 때 미치는 효력이라든지 효과, 그리고 전문가들 막 초빙해가지고 이러한 법안이 제대로 된 거냐, 잘 타당한 거냐, 이런 것들 막 질의 질문도 하고 그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들 그것을 막 조사를 하고 살펴본 다음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본회의에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본회의에 올리고, 근데 상임위원회에서, 자, 이것은 이런 법안은 국민에게 어떤 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 자체는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없어라고 하면 거기서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본회의에 가서 직접 의견을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자, 법제사법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체제, 체계, 다음에 자구, 이런 거 심사. 이게 뭐냐면, 자, 법제사법위원회는 거의 대부분 이제 법률가 출신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의원들로 구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안을 만들 때, 자, 아무런 순서 없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체계에 맞춰가지고 그다음 법적인 용어들, 정확한 용어를 썼는지 그런 것들을 심사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본회의에 올리고, 본회의에 올리면 여러분들 아까 의결 정족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가반수 찬성되면 의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의결이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본회의 통과하면 어디로? 이제 대통령한테 보내는 겁니다. 대통령이 왜? 법률안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럼 대통령이 공부하면 그것은 이제 법률로서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쟁점이 조금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그냥 여러분 흐름을 한번, 자, 다시 그냥 흐름만 한번 볼게요. 자, 법률안은 어떻게? 발의는 누가 한다? 의원 10인 이상 대통령이 발의하고, 그것을 국회의장이 주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 보내는데, 상임위원회는 바로 보내지 않고 어떻게? 본회의로 바로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생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가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에, 이것이 법률안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자구, 해석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가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가반수 찬성으로 그것이 의결되면 어디로 보내진다? 대통령으로 보내지고,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자, 이렇게 이 일련의 과정을 쭉 거쳤는데, 자,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제정 요소 중에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의회 다수당의 행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법률안 거부권. 자, 이건 우리나라는, 자, 한부 거부라고 하거든요. 한부 거부. 자, 한부 거부. 그러면 봐요. 대통령이 이 법안을 보니까 의회 다수당이 국가의 어떤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 이런 법안을 시행하는데 너무나 많은 재정적 부담이 들거나 그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야, 너네들 국회에 다시 한번 의결 한번 해봐라고 이렇게 보내는 게 바로 뭡니까? 법률안 거부권, 한부 거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다시 돌리고, 그다음 국회의장에서 다시 상임위원회 거쳐도 되고, 아니면 또 바로 본회의 가도 되고, 그다음 의결을 하는데, 이때를 갖다 우리 뭐냐면, 자, 본회의에서 첫 번째 의결하는 거는 그냥 의결이라고, 두 번째 의결하는 건 재의결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의견은 아까 뭐랬어요?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출석에, 즉 2분의 1 출석에 출석의원 2분의 1 찬성하면 그것이 법률안으로 가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재의결되는 순간에는 자, 그 의결 정족수가 가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과반수 했다면 지금은 뭐다? 과반수 출석에 이번에는 3분의 2 이상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그게 이제 재의결로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봐요. 재의결을 거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이번에 또 법률안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법률안 거부권은 한 번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한 번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자 여러분들 대통령이 자 여러분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법률안이 확정되는 시기가 좀 다르거든요. 법률안이 확정되는 시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첫 번째 이거 한번 필기 잠깐 보시고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인 우리 법률안 절차 거칠게요. 자 이렇게 의원이 한 10인 이상이 발의해가지고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해서 가결됐어요. 대통령이 뭐 할 때? 자 여기 법률안 확정 시기, 법률안이 이제 확정되는 확정 시기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통과했을 때 대통령이 뭐 하는 순간 공포되는 순간 그 법률안은 이제 확정이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대통령의 공포.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본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그 법률안이 이송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언제까지 그것을 공포해야 되냐면 15일 이내 공포해야 됩니다. 15일 이내. 15일 이내 공포를 해야 되는데 그 15일 이내가 공포하지 않고 공포도 안 하고 법률안 거부권도 행사 안 하면 15일 경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법률안이 확정되는 겁니다. 15일 경과. 15일 경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의결했을 때 재의결이 확정되면 재의결이 확정돼서 재의결을 통해서 가결이 딱 되는 순간 이제는 뭐예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재의결 시. 자, 이건 좀 고급스러운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저희 사법 시험에도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좀 체크할게요. 그래서 법률안 확정 시기는 세 가지가 있다. 일반적인 대통령이 공포했는 순간, 그다음 자 대통령이 공포도 안 하고 법률안 거부권도 행사 안 하고 이송받은 후 15일이 경과할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그때 법률안이 확정되기도 하고, 그다음 15일 이내 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됐을 때 그때 법률안이 확정된다. 그래서 법률안 확정 시기는 이 세 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통령이 어떤 법률안을 공포했다고 공포하는 순간에 그 법률안이 효력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법률안에 효력 발생 시기가 있으면 그 발생 시기에 맞춰서 발생하고 보통은 먼저 효력 발생은 보통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일. 자,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법률안 저기 재정 개정 관련해 가지고 요 순서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금 여러분 추가를 하나 더 하자면 이 법률안을 갖다가 우리 아까 의원 10인 이상도 여러분들 발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또 굳이 하나 더 추가하면 상임위원회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그 관련되는 어떤 상임위원회 관련되는 어떤 법률안 여기서 발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5일 경과라는 그 의미 아시겠죠? 이송 받은 다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5일을 경과시키는 경우입니다. 뭐 공포를 하거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대로 15일 경과하는 경우에 법률안이 확정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헌법 개정 절차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 그래서 헌법 개정 절차는 숫자 같은 것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하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법률이고 헌법은 자 우리
국회의원, 국회에서의 또 통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투표도 거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절차가 중요하니까 한번 꼼꼼하게 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자, 교재 126페이지 보면, 자, 제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 자, 우리 제안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법률안, 아니, 헌법을 이렇게 개정하자. 가령 우리 지금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잖아요. 그러면 4년 중임제로 바꾸자. 그럼 헌법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국민의 뜻이 그렇게 모아졌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뭐예요? 아, 우리 헌법 이번에 바꿀 때가 됐다. 87년이 마지막이었으니까 이제는 시대도 많이 바뀌고 했으니까 바꿀 때가 됐다. 그래서 그 국회 차원에서 뭐예요? 헌법 개정을 논의를 한 다음에 국회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우리 헌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다? 그다음 대통령이 그 헌법 개정에 대한 어떤 내용을 공고를 합니다. 막 공고를 막 간부에다 막 붙이고 막 그 길거리에도 막 붙이고 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번에 우리가 4년 중임제로 우리 헌법이 개정되는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국회에서 뭘 한다? 의결을 합니다. 국회에서 의결. 국회에서 의결하고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뭐까지 하냐면 국민 투표를 해요. 국민 투표. 자, 국민 투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이 공포를 하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순서인데, 자, 제안, 공고, 의결, 국민 투표, 공포. 요 순서가 바로 여러분들 헌법의 개정 절차. 헌법 개정. 뭐 제정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개정 절차.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 숫자가 좀 다릅니다. 아까 우리 법률은 의원 몇 명 이상이 우리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했습니까? 10인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헌법 개정은 10인 이상 가지고는 택도 안 됩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은 자, 헌법 개정은 어떻게 한다? 국회 제적의원 몇 명 이상? 그렇죠.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는 거예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제적입니다. 뭐 출석 의원인 게 아니라 제적 2분의 1 또는 누가 할 수 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헌법 개정안이 이제 올라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어떻게 한다? 국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아야지 나중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그러니까 민심을 갖다가 살펴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공고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20일 이상 누가? 대통령이 이제 공고를 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국회 제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이런 제안을 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라면 국민들이 그러면 막 사람들이 어떤 민심이 모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우리 5년 단임제는 너무 짧아.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레임덕 같은 것 때문에 어떤 대통령 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대통령도 중간에 한번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민의가 모아지면 나중에 뭐예요? 국민투표할 때 찬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자, 20일 이상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자, 60일 이내에 뭘 한다? 국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국회에서 의결을 한다라는 거. 자, 이때 헌법은 여러분들 아까 대통령 탄핵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내용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제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의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이 어떻게 합니까? 찬성하면 그 헌법 개정안은 가결되는 겁니다.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 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되고.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다른 그 본회의에서 어떤 투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요거는 반드시 뭐라 한다? 기명투표한다. 기명투표라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나는 찬성했다, 나는 반성했다, 반대했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럴까요?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일이거든요. 나중에 역사적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악법을 만들었다면 그 당시 그 찬성했던 국회의원들 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명투표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헌법 개정에서 의결은 국회의원들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했는데 그 다음 기명투표로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 하나는 뭐냐면 자, 우리 공부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공부할 때는
자, 4년 중임제의 대통령제로 하겠다. 그 헌법 개정안을 우리가 공고를 해놓고 갑자기 여기 와서는 의원들끼리 야, 우리 4년 중임제는 너무하니까 뭐 5년 중임제 뭐 이런 식으로 바꿨다. 그럼 봐요. 공고된 내용하고 다른 내용의 의결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 의결 X. 수정 의결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자, 이것도 하나의 논점이 되는 거다. 네? 아, 수절 의결 불가능이라고. 수절 의결 안 됩니다. 수정 의결 안 됩니다. 이게 의결이 가능이 아니라 불가능으로 바꾸십시오. 이게 수정 의결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공고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공고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국민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바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결할 때는 수정 의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수정 의결 불가능.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가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이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데, 자, 국민투표는 여러분들, 자, 어때요? 국회의원 선거권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 국회의원 선거권자 수, 자, 가반수가 선거에 국민투표에 참여하고, 그 다음 그 국민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가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돼요. 그리고 또 가반수, 국회의원 선거권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하면, 이제 국민투표에서 그렇게 되면, 그때, 자, 뭐가 되냐면, 확정. 이게 뭐 2분의 1, 2분의 1, 즉 국회의원 선거권자 가반수가 국민투표에 참여해서 그 참여자 수의 가반수 이상이 찬성에다가 동그라미 하면 그때 뭐야? 국민투표 그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때 확정 아셨죠? 이때 확정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확정이란 말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장 가면 야 이게 언제 확정되지? 국회의원 의결로서 확정된다? 대통령 공포로서 확정된다? 이런 식으로 말 꼬아내거든요. 언제 확정된다? 국민투표 통과할 때 그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포는 누가 한다? 대통령이 공포를 한다라는 거. 근데 대통령 공포 어떻게 해라? 이때는 즉시 공포해라. 네, 어떻게? 즉시 공포해라. 즉시 공포해라. 즉시 공포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즉시 공포하고, 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자, 보통은 어떤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명시할 거예요. 이 헌법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논점을 좀 하나 더 한다면, 자, 만약에 저기 또 있는데 공포가 다 끝났어요. 근데, 자, 이게 보니까 옛날에 우리 또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고 하니까 이게 내용 자체가 보니까 부정투표가 막 개입되고 그런 거예요. 국민투표할 때 갑자기 이게 찬성 못, 이거 확정이 가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투표 바꿔치기 하고 뭐 이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혹시나 그 국민투표에 어떤 부정이 일어나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뭐예요? 일반 국민들이 이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헌법 개정 절차고, 자, 여기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요거는, 자, 근데 숫자가 많아요. 10만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그러니까 국민들 10만 이상이 동의를 얻어서 누구를 상대로?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중앙선관위원장 상대로 어디다? 대법원에 제소.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요거는 여러분 요것만 좀 체크하면 돼요. 자, 어떻게? 10만인 이상이 누굴 상대로? 여러분들 대통령을 상대로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선거, 국민투표 관련되는 거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자, 시험에 나오는 건 여러분 이겁니다. 대법원을 상대로 대통령을 상대로 아니고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 제소한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좀 확장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저랑 한번 암기 한번 해볼게요. 요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20일 이내.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 헌법 개정 절차는 제안은 국회 제적의원 2분의 1 이상이나 또는 대통령이 제안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자 이건 최소한 20일 이상은 공고해야 돼요. 한 3일 공고해버리고 하면 공고 절차 위반으로 이것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20일 이상 대통령이 자 이런 헌법 개정안이 이번에 나왔습니다라고 공고를 하고 그리고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에서 자,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때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 국회 그 헌법 개정안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때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헌법 개정은 두 번을 거쳐야 되잖아요. 국회 의결하고 국민투표 두 개를 거쳐야 때문에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다? 이거뿐만 아니라 국민투표까지 우리가 통과했을 때 그때 이제 뭐다? 헌법 개정안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의결할 때는 공고된 내용하고 다른 내용의 의결은 할 수는 없고 수정 의결은 안 되고 그리고 그때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이름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명투표로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국민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국민투표에 참여해서 그 참여자 중에 과반수 이상이 그 그 헌법 개정안에 찬성을 하면 그때서야 뭐가 된다? 확정이 되고 대통령은 그 확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즉시 공포하고 효력은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그 날짜 지정된 날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헌법 개정안의 절차 끝나고 근데 만약에 국민투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생각되면 어떻게 국민들이 어떻게 10만 명 이상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저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자정을 쓰고 자 이거 심지어 여러분들 자 이거 있잖아요. 20, 60, 30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근데 이게 공무원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던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 개정 절차는 왜 중요하냐면 자 다른 것들은 여러분 법률안이 될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이거 나타낸 것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헌법 조문에 지금 보면 이거 다 나와 있거든요. 헌법 조문에 숫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헌법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 조문은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개정 절차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표시하나 안 들리고 심지어는 막 자 이게 보면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 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 뭐 이런 식으로 막 꼬아내기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 요 의결 정족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정확하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법률안이 아까 확정되는 시기 3개가 있었잖아요. 법률안 확정되는 시기 3가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대통령이 공포한데 두 번째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국회로부터 이송받은 다음에 공포도 안 하고 법률안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은 채 15일이 경과한 때 세 번째는 뭐한테? 재의결한 때 그때가 법률안이 확정되는 시기고 헌법은 언제 확정된다? 국민투표로서 그게 가결됐을 때, 즉 이때 확정된다라는 또 비교를 해주시고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률안하고 헌법 개정은 아주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의회 기능이 약화된 배경과 해결책 이거는 여러분들 의회 전문성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다시 125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되는데 오늘 여러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자 오늘날은 어떻게 해서 의회의 역할이 의회의 어떤 기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부의 기능은 강화되고 의회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그게 바로 의회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렇게 의회 위기가 찾아왔나라고 볼 때 제일 큰 문제가 여러분들 그 의회의 자질 부족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특히 또 오늘날 우리 복지국가를 추구하다 보니까 복지국가는 누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까?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의 역할이 비대화되고 그다음 또 워낙 요즘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전문화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 그 행정부 같은 경우는 각 부처별로 각 전문가들이 탁탁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국회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그 전문가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부에 비해서 어떤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당 국가 현상, 행정 국가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인에서 여러분 정당 국가 현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원래는 의원 하나하나가 뭐야 독립기관이고 그 사람들은 어떤 정당에 기속돼서는 안 되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뭐 표결에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막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새누리당 소속인데 자 더미래민주당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자기가 뭐예요 그 정당의 어떤 당 정책에 반해서 투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심지어 제명까지 시키고 하니까 이게 정당의 기속화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라는 그런 말이고 행정국가 현상이라면서 너무나 행정부의 그 역할이 커지고 비대화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 그래서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당의 민주화, 그 다음에 국회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 유능한 국회의원 선출해야 된다. 이게 너무나 당연히 상식적인 말이니까 여러분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7페이지에 보면 행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행정부. 자, 우리 이제 입법부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행정부 볼 건데, 자, 행정이라는 것은 원래 고전적 옛날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입법, 행정, 사법 할 때 그 행정을 그냥 나타낸 거예요. 그냥 권력분립 원리상 입법, 행정, 사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행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능동적인 국가의 작용이라고 그렇게 넓게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공공복리나 공익실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국가 활동을 전체를 이끌어서 우리가 행정이라 그런다. 그런데 자, 행정에 관련해서 여기 조직 한번 볼게요. 행정부는 행정부 수반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그 다음 행정부, 다음 이제 넘버 2는 국무총리. 그 다음에 뭐 각부 장관들이 있을 거예요. 각부 장관들에서 쭉 뭐 공무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행정부 조직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뭐다? 우리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5년 단임제, 즉 중임이 불가하다. 자, 대통령은 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 그리고 국무총리는 여러분들, 자,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자,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국무총리라는 것은 행정각부를 그냥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국무총리 역할이에요. 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보좌하고, 다음에 자, 우리 헌법에 원칙적으로 우리 장관들 있잖아요. 장관들, 우리는 지금 막 대통령이 막 이렇게 누구 장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국무총리가 임명을 제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국무총리가 이번에 자, 건설교통부 장관의 홍길동 이하무게를 해주십시오 하면 대통령이 보고 그래, 대통령이 그렇게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자,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은 우리 누구한테 있다? 국무총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에 있고, 그리고 해임 건의와 관련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해임 건의 아까 봤잖아요. 근데 국무총리가 자, 임명 제청을 누가 했습니까?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임명을 제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일을 못해요. 그럼 뭐예요? 나중에 해임 건의도 누구한테 할 수 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과 해임 건의를 국무총리가 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총리령을 발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대통령도 대통령령, 총리도 총리령, 각부 장관도 부령이라 해서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신의 어떤 명령 그런 것들을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자리가 공석일 때는 권한대행, 그때 우리 고건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국무회의라는 거, 여러분들, 자, 뉴스 같은 데 보면, 자, 오늘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뭐 어떤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 요것만 좀 체크하면, 국무회의는 최고의 심의기구다라는 거. 의결기구 X야. 의결 X하고 심의기구. 심의에다 동그라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의 동그라미, 의결 X. 그래서 심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야? 토론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 X. 만약에 의결기관이면 거기서 나온 결정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심의기구 때문에 대통령이 그냥 그 국무위원들 대부분 이제 각부 장관을 겸하고 있으니까 장관들하고 국무총리가 모여가지고 막 성토하죠. 막 이런 거 해주세요 하고 한 다음에 이런 걸 우리 하도록 하죠. 한 다음에 그거 결정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 바뀌어서 회의에서 끝나고 돌아오는 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정책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의기구예요.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무회의 옆에다가 그거 하나만 좀 써볼게요. 대통령, 국무총리 플러스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이라고. 자, 이건 헌법 조문이니까 그냥 여러분 뭐냐면 국무회의 보면 그냥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국무회의 보면 의장, 대통령, 부의장, 국무총리, 그 다음에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최고의 심의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웬만한 일 다 합니다. 모든 거 다 결정한다. 원래 국무회의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 헌법조문에 다 있거든요. 막 뭐 하다못해 뭐 우리 장군들 있잖아요. 국가 그 군인들, 장군들 우리 승진 같은 것도 여기서 결정하고 다 하는데, 근데 거기 보면 기타 중요한 사항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도 외울 필요 없고, 어쨌든 국무회에서 우리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은 다 여기서 논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장은 대통령,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 그 다음에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국무위원들 대부분 뭐예요? 각부 장관을 겸하고 있거든요. 각부 장관을 겸하고 있다. 자, 그래서 행정각부는 구체적인 행정사무를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뭐 우리가 말하는 무슨 장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원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감사원은 봐요. 대통령 직속이다라는 거. 이거는 좀 약간 어감이 좀 이상한데 맞습니다. 대통령 직속이에요. 다른 부서에 소속된 게 아니라 대통령 밑에 소속돼 있어요. 근데 감사원이 하는 일은 아주 독립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직상으로는 대통령 직속이지만 업무상으로는 대통령도 터치를 못하는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되어 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 감사원이 하는 일을 한번 볼게요. 아까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예산안을 갖다 국회에 보내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그것을 승인해 줬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정부가 1년 동안 막 쓸 거 아니에요. 쓰고 난 다음에 자기들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계산서를 누구한테 준다? 감사원이 주는 거예요. 감사원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돈 제대로 썼는지 옳게 썼는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첫 번째,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을 심사한다. 이게 감사원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 회계검사. 그러니까 세입 세출 검사, 회계검사, 그리고 또 뭐다? 우리 공무원들 비리들 있잖아요. 누가 잡아냅니까? 감사원에서 잡아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라는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감사원의 여러분 기능, 이거 조금 중요하니까 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위에 보면 감사원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누구?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누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우리 헌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되어 있고, 자, 그러면 감사위원은 몇 명이냐면, 자, 이렇게 할게요.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감사원장 포함 5인 이상 11인 이하,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 어떤 행정부의 조직이고,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 다 간단하게 보면 되는데, 이제 대통령은 여러분들 좀 꼼꼼히 봐야 되니까 대통령 한번 볼게요. 근데 대통령은 여러분들 워낙 권한이 막강해서 그 권한 위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권한이 막강한 만큼 그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견제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과 그 견제 의미만 잘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통령의 권한. 첫 번째, 선출 방식은 우리가 직접 선거 임기 5년의 단임제다. 왜? 장기 집권에 따른 독재 폐해를 방지. 우리가 워낙 그때 우리 헌법 개정 역사 봤지만 워낙 이런 역사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딱 단임제 딱 뒀다라는 거. 자,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자, 요거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가장 많이 가는 그 공무원 사이트에 그 답변을 좀 다뤄줬는데, 가장 많은 질문 중에 논란이 많이 됐던 질문이 바로 요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교과서랑 기존 그 책이랑 약간 뭐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학자마다도 좀 견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 뭐냐면 지금 봐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에는 행정부를 지휘 감독권 있고, 그 다음 공무원을 임명권, 그 다음에 국군 통수권, 그 다음 대통령령을 반포할 수 있는 요 권한이 바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순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하나를 가지고 책마다 너무 다르게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딱 반해요. 이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인지 아니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인지. 그러니까 막 끝나보니까 막 워낙 거기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거 논란이 되는 건 여러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자, 우리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기 일본이라든지 영국은 어땠습니까? 행정부 수반은 누가 행정부 수반했어요? 총리가 수반했죠. 앞에 총리가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다만 국가 원수는 누구다? 그 왕이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왕이나 그 일본 왕, 응? 그분이 이제 국가 원수인데, 우리는 어때요? 국가 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 과연 행정부 수반이라는 것은 입법, 행정, 사법 할 때 그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그럼 그 밑에 공무원들 그 관련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부 수반과 관련해가지고 행정부를 지휘 감독하는 건 바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다. 그 다음에 그 행정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임명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군 통수권. 요게 이제 그때 조금 문제가 되긴 했는데, 국군 통수권도 제가 어릴 때도 요거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 지위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책을 다 찾아봤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
교수님들 있어서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국군 통수권도 행정부 수반수의 지위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 요 4개만 딱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부 수반수의 지위 관련해서, 자, 행정입법부, 행정부를 어떤 지휘 감독권 하는 거, 지휘 감독하는 거, 그리고 공무원 임명권, 그리고 국군 통수권, 그리고 대통령령 발표권, 요걸 갖다 행정부 수반수의 지위에 근거한 권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국가 원수라는 것은 뭐예요?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거, 선전포고하고 강화. 자, 우리 전쟁할 때 선전포고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종료하는 강화 맺는 거, 이것도 다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그 다음에 헌법을 수호하고 긴급재정 막 이런 비상사태일 때 그런 것을 하는 것들 다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다. 그 다음에 우리 헌법기관, 입법, 행정, 사법 할 때 그 헌법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구성할 때 그것도 국가 원수. 그 다음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권이나 사명, 이것도 국가 원수다. 그럼 여러분들 뭐만 외우면 될까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 있잖아요. 요것만 행정부 수반 지위에 기한 권한만 딱 외워두고 한 4개 정도 있잖아요. 딱 외워두고 나머지는 그냥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워낙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권한 행사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신중한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뭘 뒀다? 우리 국무회의를 둔 거예요. 대통령이 혼자 집무실에 앉아가지고 혼자 막 순간 욱 해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이제 회의 관련되는 어떤 국무위원들이랑 국무총리랑 모인 그 자리에서 한번 토론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결정하라라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국무회의도 마찬가지 어떻게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그 권한 행사를 신중하게 하라라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불법상의 행위는 뭘로 하라고 되어 있냐면 문서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로 있잖아요. 뭐뭐 하라는 게 아니라 문서로 하고. 왜? 나중에 또 책임 소재라든지 그런 것들 관련돼서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관계기관이 부서, 국무총리하고, 자, 어떤 만약에 우리 환경과 관련되는 아니면 여성, 청소년과 관련되는 여성들과 관련되는 어떤 그런 입법 정책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나중에 결재를 받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부서라는 거 사인해요. 대통령도 사인하고 부의장이, 국무총리도 사인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국무위원이 사인하면 너무 사인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누가 하면 관계 부처 국무위원만 사인하면 됩니다. 그렇게 딱 사인해요. 그게 바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해라라는 건 사인해라 이 말이에요. 사인하면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인하면 흔적이 남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또 국무회의 심의라든지, 그다음에 국회 동의나 승인 같은 것도 뭐예요? 어떤 대통령의 어떤 독재 그런 것들 방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문 등을 통한 권한 행사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하나 보시면, 자, 형사소추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형사소추. 자, 그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는 형사소추에 관한 어떤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형사 불소추 특권인데, 아까 우리 국회의원의 형사 그 특권, 불체포 특권이 있었잖아요. 그거가 조금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것도 조문이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볼게요. 이게 뭐냐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내란, 국가를 전복하는 거, 외환, 그러니까 국가를 팔아먹는 거라고 쉽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것은 어때요? 아무리 대통령직에 있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하지 않는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게 바로 뭐다? 형사 불소추 특권입니다. 아시겠죠? 자, 역으로 생각하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형사 소추,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뭐는 가능하다? 민사는 가능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또 극단적인데, 대통령이 대통령 연설을 하다가 계속 예전에 뭐 자기가 알고 있던 원수라든지 아니면 그 사기꾼을 만났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단상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때렸어요. 때려가지고 앞니가 한 3개 정도 부러졌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 폭행 상해죄까지 돼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은 뭐예요? 대통령 현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란이나 외환에 버금가는 그 중대한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에는 뭐는 하지 못한다? 형사 소추는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검찰에 가가지고 막 조사받고 이런 건 안 해요. 안 하는데 대신 뭐는 가능하다? 이빨값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민사상 대상은 가능하다. 그 말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아까랑 차이가 뭐냐면, 아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면책특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영원히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자, 제가 이빨 때린 거 지금은 책임을 못 묻어요. 못 묻지만 대통령직이 끝나면 그때서 뭘 할 수 있다?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고 그 직무 중, 그 재직 기간 중에라는 말을 좀 썼어요. 재직 기간 중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럼 재직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형사소출 받습니다. 대통령이라도. 그래서 우리 헌법에 제84조에 보면 이 조문이 조금 생략이 돼서 그런데 그냥 아까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받지 않으니까 재직 끝나고 즉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형사소출을 받을 수 있고 근데 민사상 그 손해배상은 어때요? 재직 중에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통령의 의무와 관련해서 영토를 보존해야 되고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위해서 성실히 노력할 의무가 있다. 자, 여러분 보면 우리 나중에 그 박근혜 대통령 끝나고 다음 대통령 선거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취임식 때 한번 보세요. 우리 헌법 조문에 그렇게 돼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취임식 때 하는 의무가 그 선서가 있거든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가를 보유하고 헌법을 수호한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건 시험에 직접 나오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요. 대통령의 권한은 정말로 막강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대통령의 권한 중에 가장 부러운 게 뭔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그게 진짜 부럽잖아요. 인사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국가기관의 각 구성원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그 권한이 워낙 막강하니까 인사권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사람들이 충성을 다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어떻게든 그 자리에 한번 가고 싶고 그 일을 맡고 싶으니까 그 권한이 막강한데 그런 권한이 막강한 만큼 어때요? 어떤 남용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권한을 남용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그 견제를 위한 통제 한번 볼게요. 자, 대통령 그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통령 내부 행정부 자체에서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직무는 뭐예요? 독립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등등 독립 대통령도 감사원에 대해서 노터칩니다. 그래서 감사원 이런 것들 통해서 내부적 통제 가능하고 그다음 행정심판도 가능하다라는 거. 행정심판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행정부 내부에서 그것을 갖다가 판단하는 거고 그다음 국회에서는 여러분들 아까 말했잖아요. 대통령이 정말로 막무가내로 인사를 막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인사에 대해 동의를 안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각종 동의권, 성의권, 그 다음에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국무위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해임건의권 의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산액소추, 예산안 심사 이런 것들 다 행정부를 통제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 사법부를 통해서 법관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렇게 견제할 수 있고 국민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그 다음 선거에서 표를 안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우리 할 수 있고 아니면 집회 시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거다.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법원하고 헌법재판소인데 법원은 여러분들 사법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뭘 적용합니까? 법을 적용해서 그것의 어떤 적법성을 판단하는 게 바로 사법입니다. 그래서 사법의 역할 가볍게 보시면 돼요. 법 질서에 대한 침해, 법률 문제,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법을 수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당연한 소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법부가 공정한 옳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어떤 외부 세력이라든지 그런 데서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입법행정사법이 있을 때 사법부 자체가 외부로부터의 어떤 간섭을 받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사법부가 독립돼야 되고, 사법부가 독립됐다 하더라도 부장판사가 재판하는 애한테 너 당장 이리 와봐 하면서 이번 판결 이렇게 하라면 옳은 판단 내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사법부도 독립해야 되고 또 누구도 법관도 독립해야 되겠죠. 이런 두 개가 둘 다 독립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법원의 독립, 여기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독립, 그다음 법관의 독립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볍게 보시면 돼요. 법관의 겸직을 금지하고 헌법과 법률로 법원 조직을 규정하고 법관의 임명에 있어서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배제하자. 법관 같은 경우는 법관은 신분이 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만약 법관의 신분이 보장 안 됐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재판할 때 누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윗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법관은 여러분들 그 10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 연장을 하고 하는데 웬만하면 다 연장을 해주죠. 10년 동안 보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징계를 내리거나 그런 경우도 명확한 어떤 절차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 징계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법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또 법관 같은 경우는 아무나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로서 자격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 이렇게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
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법원의 조직과 기능, 뭐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원의 조직과 기능. 자, 우리 법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몇 심제입니까? 3심제죠. 3심제.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뭐 우리 헌법에도 그러면 우리 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심제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뭐냐면 신급 제도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최소한 몇 심 이상은 보장이 되어 있다? 2심 이상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률로 뭐 바꿀 수 있다? 2심제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법률에서는 어떻게? 3심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이런 여러 법원이 있고 신급제도라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다. 그래서 우리 자 그냥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지방법원, 그 다음에 고등법원, 그 다음에 역시 대법원. 이게 원래 일반적인 거고. 자, 근데 요거는 중앙사건에서나 그렇고 지방법원 요거는 합의부입니다.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뒤에도 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방법원 이거는 단독부, 이거는 좀 경한 사건. 자, 여기는 고등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 여기는 합의부, 그 다음에 여기는 대법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 보시면 이거 같이 상소제도 한번 할게요. 자, 상소제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한번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이 불만족스러우면 어때요? 보다 높은 상급법원에다가 그것을 제소를 하는 걸 우리가 상소제도라 그러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이거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좀 중환사건 관련해가지고는 합의부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법정 그 모습 보면 판사 3분 들어오시는 거 있잖아요. 판사 3분이 들어와서 판결하는 게 바로 지방법원 합의부고 단독부는 판사 1분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법관 인력도 적은데 웬만한 사건에 모든 사건에다가 판사 3명이 그 배치되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인력 손실이 크니까 자 웬만한 사건은요. 경한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그냥 그 1심으로 합니다. 근데 중한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형사 사건 중에서 중한 사건 합의부 하고 민사 사건의 그 기준은 뭐냐면 소송 과액이 1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1억.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이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가 1억 이상이 사기 당했다. 그러면 어디야? 1심이 어디다? 지방법원 합의부예요. 근데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한 8천만 원 사기 당했다. 그럼 1심이 어디다? 지방법원 단독부가 1심입니다. 자, 이게 1심. 소송가액 1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자, 이게 1심이고 2심. 그럼 잘 봐요. 언제나 우리는 어릴 때 생각으로 고등법원이 2심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고등법원은 전국에 5개인가요? 6개인가?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고등법원이 다 하면 너무 그 부담이 크니까 자 어떻게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1심한 거는 2심이 어디로 간다? 그 지방법원의 합의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법원 합의부는 1심이 돼. 중한 사건에서는 1심이 되지만 경한 사건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2심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언제나 3심은 언제나 최종심은 언제나 뭐가 돼야 된다? 이거는 불변입니다. 언제나 최종심은 대법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언제나 최종심은 대법원이 돼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소제도와 관련해가지고 자 요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밖에 없어요. 이거 판결이 있고 자 이건 필기하지 마시고 결정과 명령이 있습니다. 결정과 명령이 있는데 자 이거 판결이 뭐고 결정과 명령이 뭐냐로 하면은 이제 뭐 이거는 조금마다 막 다 이게 뭐가 판결이고 뭐가 결정 명령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쉽게 그냥 말하면 여러분들 그냥 내용에 대한 어떤 종국적인 내용에 대한 종국적 판단 그게 바로 이런 판결. 그냥 여러분 보면 A라는 사람이 사기를 쳐서 잡혔어요. 그럼 나중에 막 형사 소송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검찰 쪽에서도 마찬가지, 변호사 쪽에서도 증인들을 막 신청하고 증거를 갖다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근데 증거 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절차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판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인용 결정을 하고 그것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판결은 뭐예요? 나중에 얘를 갖다가 어떻게 내용에 대해서 얘가 유죄다, 몇 년형을 선고한다, 판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하는 게 그냥 판결이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알 필요 없고 그냥 판결을 하고 결정 명령이 있는데 자 잘 보일게요. 자,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판결에 대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항소라 그래요. 항소.
이건 뭐 항소. 근데 2심에서 30, 2심에서 이렇게 30입니다.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걸 우리가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 우리 요거는 판결에 대해서. 판결은 어떻게? 항소, 상고 이렇게 외워주면 판결은 항소, 상고다. 근데 결정과 명령에 대해서는 1심이 2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 이거는 항고라고 합니다. 항고. 그다음에 2심이 3심으로 가는 걸 우리가 재항고. 그냥 이런 용어예요, 용어.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외울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고등학교 수능에서 예전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결정과 명령은 항고, 재항고.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시 판결은 항소, 상고, 결정 명령은 항고, 재항고. 아시겠죠? 요거는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한 10번만 하고 하시면 충분히 다 암기할 수 있으니까 뭐 저도 암기했는데요. 판결, 항소, 상고, 결정 명령은 항고, 재항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심에서 2심 가는 거 항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말장난하면 이렇게 합니다. 뭐 지방법원 자 만약에 사건의 소송 가액이 1억 원, 1억 5천만인 사건의 경우 자 1심에서 2심의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고등법원으로 항고할 수 있다. 이러면은 틀리는 거예요.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런다? 상소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통틀어서 상소라 그러는데 1심에서 2심은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2심에서 3심은 상고, 다음에 결정 명령에서는 항고, 재항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꼼꼼하게 여러분 말장난에 속지 않도록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구분 좀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용어까지도 이렇게 좀 하시고. 알겠죠? 그리고 언제나 대법원은 뭐다? 최종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법원에서는 나올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130페이지에 보면 시급 제도 관련해 가지고 여기 나오네요. 자, 1심에서 2심으로 갈 때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지방법원 뭐 합의부일 때는 2심이 어디로 간다? 고등법원. 근데 여러분 지원이라는 게 뭐냐면 지방법원도 여러분들 큰 도시에 있잖아요. 근데 보면 좀 작은 도시에도 여러분들 그 소송 한번 할 때마다 큰 도시에 가고 그러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각 지방법원에 지원이라는 걸 두고 조그만한 법정을 하나 두거든요. 지원도 이거랑 똑같아요. 1심에서 내가 만약에 지원은 근데 거기 뭐 판사 세 분이 들어가시지는 않겠잖아요. 지원에서 1심 했으면 2심은 어디로 간다?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합의부에서 1심이었다? 그러면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 그 다음에 단독판사에서 1심이었다? 지방법원 합의부가 2심, 대법원 3심.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항소, 상고. 자, 이렇게 대해서 좀 여러분 헷갈리는데, 판결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게 항소, 상고. 자,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상고고, 결정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법원에서 여러분 나올 만한 거는 그거거든요. 저기 뭐냐면 우리 선거재판이나 그런 것들 우리가 보면 모든 사건이 여러분들 3심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3심제에 이름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페이지 130페이지 이걸로 그냥 정리 한번 할게요. 그냥 보면 딴 건 몰라도 여러분 특허법원 저 밑에 보면 특허법원 돼 있는데 2심제라고 돼 있거든요. 2심제에다 동그라미 할게요. 특허법원은 여러분 2심제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1심이 어디냐면 특허법원이고 2심은 언제나 마지막 최종심은 언제나 어디다? 대법원이에요. 그래서 특허법원 같은 경우는 특허 관련되는 우리 막 저작권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 전문 분야거든요. 우리 이런데 갖다 줘도 판사님들 몰라요.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심은 어디? 그러니까 우리 특허법원에서 1심하고 2심은 언제나 뭐? 대법원. 그래서 이거는 몇 심제다? 2심제. 그렇죠. 2심제. 그 다음에 군사법원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들 특별법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 군사법원은 여러분들 이건 뭐지? 특별법원이다. 특별법원. 이게 뭐냐면 원래는 우리 재판관들은 뭐 어때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 법률로 규정된 사람만이 할 수 있거든요.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되는데 군사법원은 좀 특이해요. 근데 거기는 막 전쟁하다가 막 옮겨 다닐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자 법관이 아닌 자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법원. 이거는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군사법원만은 예외로 이런 데는 다 판사들, 법관은 그 사람들이 다 판단하잖아요. 근데 군사법원에서는 물론 법관의 자격을 가진 그분들도 있지만 옆에 우리 무슨 뭐 소장 뭐 아니면 뭐 그 계급 달고 높은 계급 달고 있는 분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사법원은 특별법원. 그래서 우리나라 특별법원은 군사법원이고 그다음에 특허 심판은 2심제다. 이런 것들은 좀 쟁점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 뭐 보시냐면 자 대법원하고 고등법원 권한을 좀 봐야 되는데 대법원은 여러분들 언제나 이거 뭐예요? 최종심이라는 거 그건 당연한 건데
그 선거재판과 관련해서 볼게요. 자, 선거재판. 자, 우리 선거재판. 자, 봐요. 만약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아무개가 돈으로 유권자들의 표를 매수했다.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을 1심, 2심, 3심 이렇게 거치면 뭐예요? 나중에 한 2심쯤 하고 있을 때 그분의 임기는 끝나버려요. 그러면 효율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돈으로 매수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해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선거재판은 좀 빨리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뭐 도지사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다? 이거는 뭐예요? 1심이 어디다? 대법원이에요. 그냥 대법원에서 한 판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지방의원 선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다? 고등법원이 1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대법원으로 간다라는 거.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선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거 그냥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나온다. 중요한 선거재판관에서 중요. 아이 좀 솔직히 뭐 중요 안 중요가 없지만 중요한 선거는 1심제. 그다음에 기타 이거는 뭐다? 2심제. 그래서 중요한 선거는 뭐예요?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도지사 뭐 이런 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선거는 1심이니까 당연히 어딜까요? 언제나 최종심은 대법원 해야 되니까 1심제니까 이건 뭐야? 대법원에서 한 판에 끝내는 거고 기타 선거들 뭐 지방의원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다? 고등법원이 1심이고 2심은 어디? 대법원 이렇게 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고등법원은 자 우리 5곳에 전국에 지금 5곳에 설치되어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 같은 경우만 이렇고 대부분 선거는 여러분이 한 판에 끝내야 되니까 자, 대법원에서 그렇게 본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헌법재판소 이걸 봐야 되는데 자, 헌법재판소는 원래 이게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저 헌법재판소 제가 이 책이 조금 아쉬운 게 이렇게 해놔 보니까 공부 혼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책 보고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그 구성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기능 관련해서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거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자, 먼저 페이지 129페이지. 자,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언제나 핫한 그 분야니까. 자, 헌법재판소를 위상 최고의 헌법 보장 기관이고 기본권 보장 기관이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여러분들 물론 법원에 가서도 뭐를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보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헌법 보장 기관.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 통진당 그 해산했을 때처럼 그 통진당이 왜 해산됐습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만들었다면 헌법 수호를 견지해서 그걸 해산시킨 겁니다. 원래 목적은.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의 헌법 보장 기관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헌법재판소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구성은 아까 어떻게 되면서 헌법재판관은 9분이에요. 국회에서 3분, 대통령이 또 3분, 그 다음 대법원장이 3분을 임명하고 중요한 거는 3분이 9분이 그렇게 선출되는데 그 9분을 다 누가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거. 마지막에 그 자를 임명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옆에다가 하나 쓸게요. 대통령이 구인 모두 임명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말장난을 속으면 안 되는 게 이게 왜냐면 선관위위원하고 좀 다르요 선관위위원은 대통령이 9분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3분 뽑는 게 다예요. 대통령은 3분만 그냥 하는 게 다인데 임명장을 냈다. 이때는 9분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요. 그게 국회에서 선출된 선출은 국회에서 하는데 국회 선출된 자를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9명 모두 임명한다라는 거. 이게 예전에 시험에서 이게 말장난처럼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 뭐 다른 책에는 이런 걸 별로 신경 안 썼던데 저는 어쨌든 이게 좀 걱정이 되니까 대통령이 모두 하여튼 9명은 임명합니다. 다만 3명이서 이렇게 분담해서 올리신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 헌법재판소장은 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자 요 밑을 칠게요. 재판관 중에서 이거는 우리 실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 말미에 자 우리 잘 봐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고 위원 수도 있잖아요. 행정 수도 관련해 가지고 그때 우리 위헌 판단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전효숙 재판관이 그 정부 쪽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는 헌법재판관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말미에 헌법재판소장을 교체할 시기였는데 그때 전효숙 재판관이 그 재판관은 임기가 끝났는지 사직했는지만 끝내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자유몸이죠. 물론 이제 계속 일을 하다가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받기 위해서 사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전효숙 의원을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딱 했어요. 임명을 딱 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우리 그 당시 민주당의 조순영 의원이 그랬다니. 우리 헌법 조문을 봐라. 헌법재판소장이라는 것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윤수 의원이 헌법재판관이긴 했는데 그때 사직을 했는지 하여튼 그만둔 인기가 끝났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헌법재판관 신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임명을 할 수가 있느냐면서 절차 위반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때서야 진짜 우리 모든 헌법학자들도 그렇구나라고 그때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관례는 어땠냐면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뽑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같이 뽑았어요. 그냥 외부에 있던 사람 중에 재판관하고 헌법재판관하고 헌법재판소장의 그것을 직위를 같이 그냥 주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헌법조문에는 뭐다?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된 게 헌법재판소장이다. 자, 뭐 구성은 그렇게 뭐 중요한 거 아니까 가볍게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페이지 131페이지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는 뭐 양이 적다면 적은 거고 근데 다 중요한 핵심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헌법재판 이렇게 자, 다른 뭐 교재라든지 그런 것도 보니까 요 파트는 굉장히 다들 좀 신경을 많이 썼길래 저도 한번 깨고 우리 그거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 한 번에 정리를 할게요. 자, 헌법재판소. 자, 제일 먼저 헌법재판소에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주된 역할 두 개를 뽑으라면 두 개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니지만 워낙 그 빈도가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자, 헌법소원. 그 전에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 그 다음에 헌법소원, 그 다음에 위헌 정당 해소, 그 다음에 탄핵 심판, 그 다음에 권한 글씨가 막 마음은 급한데 권한쟁의 심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뭐냐면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법률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됐어요. 국회가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어떤 소송 계속 중에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거 위헌일 것 같다 아니면 재판관이 이거 법률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우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법원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게 바로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는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자 어떤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그 기본권의 구제를 신청하는 걸 우리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그러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자 재판 계속 중에 그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다가 이 법률이 위헌인 것 같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지만 그때 기각 결정을 받았을 때 그 기각 결정서를 가지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의 위헌 심판을 갖다 요구하는 게 위헌 심판형 헌법소원이고 위헌 정당 해산이라는 것은 정당이 민족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로 헌법재판소가 그 판단을 내리는 거. 그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까 말했지만 공무원, 고위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인하여 우리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했을 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거.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뭐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기관의 어떤 권한이 있잖아요. 권한에 다툼이 생겼을 때 판단하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빠르게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꼼꼼하게 좀 살펴볼게요. 특히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그 두 개는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위헌 정당 심판이라는 거 한번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거 제가 아는 아이들 꼼꼼하게 해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오늘 위헌 법률 심판이랑 헌법 소원만을 확실하게 좀 알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자, 요거는 어떻게든 응용도 가능하니까. 자, 요거 볼게요. 자, A 시청이 있고 여기다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할게요. 전부 다. 자, A시청이 저한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 세금을 제가 못마땅해서 세금을 안 냈어요. 세금을 안 내고 나니까 계속 그게 뭐 연체료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산세가 원래 세금보다도 더 많이 붙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너무 과하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는 못 내겠다. 이거 한번 다퉈보겠다. 그래서 지금 자 이거 세금 부과에다가 플러스 가산세까지 있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다투려고. 그럼 제가 어디다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A시청이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저한테 세금을 부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에 근거해서 그 세금에 관련된 법규, 근거 법률에 근거해서 세금을 부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법원에 이제 이걸 다투고 있는데 이 세금이 잘 됐니, 옳니, 아니니 막 다투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이제 그 들은 게 이 공무원은 법 규정에 근거된 대로 한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다만 그 문제가 뭐가 있다. 이 가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이 근거 법률 자체가 너무 중대한 어떤 개인의 어떤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법원에서 법관이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자, 법관이 그러면 지금 A하고 B가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자, 요 A와 B를 우리가 뭐냐 재판의 원고 피고 요일 딱 우리 뭐냐면 재판의 당사자라 그러거든요. 특히 진짜 이때는 뭐 제가 됩니다. 자, 그럼 봐요. 이 법률에 아무 법률이나 위헌 법률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 구체적인 소송이 계속 중이면서 그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가 법조문 심심해서 읽어보다 이 법률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아. 위헌 법률 심판 법원에 가서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 그 법률이 근거 법률이 자, 이 법원에서 구체적인 소송에 계속 중에 있고 그것이 적용되는 법률에 한해서 뭐라 할 수 있다? 이 법관이 의심이 드는 거야. 진짜 내가 이 법률이 이 법률을 적용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뭐다? 그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자, 어디로 간다? 여기가 헌법재판소거든요. 자, 이 법관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법관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만약에 1심이라고 할 때 여러분 봐요. 이거 비슷한 사건이 전국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럼 1심 얘들만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면 이게 뭐 헌법재판소에다가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나중에 다른 것도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1심이면 2심, 3심 거쳐서 대법원을 경유해서 대법원에 경유하면 어떻게 해요? 대법원에 이제 안내 책자를 내겠죠. 이번에 요런 조문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법관들 알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다 그 통일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유를 해서 대법원을 쭉 고등법원 대법원을 경유해서 이렇게 딱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누가 할 수 있냐? 각급 법원이 다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대법원에서 심판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 대법원에서 할 수도 있고 지방법원에서도 그런 의문이 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위헌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때요? 진짜 실제로 보는 거예요. 이 근거 법률이 그래 가산세라는 건 필요해. 그렇지만 이건 뭐다? 너무나 과해. 그러면 뭐야? 이거 국민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야 판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위헌 판결 받으면 이 근거 법률은 무효가 되거든요. 그 법률이 위헌 판결 받은 그 법률은 무효예요. 그럼 무효니까 뭐야? 없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근거 없이 내한테 부과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저는 안 내도 되는 겁니다. 대신 새로운 법률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 법률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위헌 법률 심판에서 여러분들 쟁점이 되는 건 뭐냐면 아무 법률에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소송의 계속 중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누가 한다? 법원이 합니다. 법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요거는 잘 봐요. 법관이 직권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법률 전문가니까 스스로 재판하려고 막 준비하다 보니까 이 법률이 위헌될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뭐 할 수 있다?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해요. 제가 신청해서 법관이 받아들이면 되고 아니면 법관 스스로가 헌법재판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도 되고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위헌 법률 심판 자 이거는 신청은 누가 한다? 법원이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이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법원이 한다라는 거 나중에 헷갈리면 안 되고 그다음 구체적인 소송이 계속 중이고 그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같이 이제 이어서 보면 자 이거 볼게요. 자 이 법률이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자 재판을 받는 게 판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 판사님 지금 이 법률이 지금 적용되는 것 같은데 제 사건에 적용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이것은 너무 지나친 재산권 침해와 관련되는 법률 같다. 이거 위헌 같은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좀 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법관이 자존심 상했는지
뭐가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는 말이냐?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하도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니까 가산세를 이렇게 부과해서라도 너네들을 내게 하려고 하는 어떤 입법의 판단이니까 그 국회의 판단이니까 이건 존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의 신청을 뭘 하겠다? 기각 결정을 합니다. 기각 결정. 그리고 난 다음 기각했으면 뭐해서 법원에서는 뭘 할까요? 이거 그대로 진행하겠죠. 그 근거 법률에 따라서 진행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 판사가 이거 기각 결정했다고 저는 그러면 제가 저 위원 같은 그런 법률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때 이제 뭘 또 인정하냐면, 자, 제가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기각이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니까 기각 결정을 내렸으면 이 기각 결정 받았다는 통지서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제가 직접 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헌 법률 심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라는 요걸 우리가 신청할 수 있거든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자, 요거는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 법관한테 무조건 물어가지고 신청한 다음에 기각 결정을 받고, 요 기각 결정을 받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직권으로 판사한테 이거 신청도 안 하고 그냥 오면 헌법재판소에 각하 그냥 돌려보냅니다. 요게 바로 여러분들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요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봅니다. 그래, 이거 지나친 재산권 침해야. 그러면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결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이제 다시 그 법률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그 차이가 잠깐 뭐냐면,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차이가 뭐냐면, 자, 위헌, 잠깐만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인데, 자, 이 차이가 뭐냐면, 자, 볼게요. 자, 법원에서 얘가 신청을 했던, 아니면 법관 스스로가 받아들였던 간에 위헌 법률 심판을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이 지금 하고 있던 재판은 어떻게 되냐면 정지가 돼버려요. 재판은. 왜? 법관 자체가 뭐예요? 이 법률이 위헌에 의심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 재판 절차는 스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결정에 따라서 이 결정이 만약에 위헌이 아니다 그러면 그 법률을 적용해서 판단을 할 거고, 위헌이다 그러면 새로운 법률이 나오면 그 법률을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헌 법률 심판을 하면 요거는 제청을 하면 정지가 돼요. 근데 이 내가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했는데 이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기각 결정을 하고 내가 헌법재판소 갈 때는 이때는 뭐가 된다?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거 위헌 심사 헌법소원 하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법률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그러면 나중에 이런 의문이 들까? 그러면 이거 나중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을 갖다가 인용 결정을 받아가지고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이 소송에서 지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뭘 할 수 있다? 재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헌 결정은 그 법률을 적용했는데 여기서 판결이 났으면 뭐예요? 그 법률, 위헌 법률에 따라서 이거 판결한 거기 때문에 재심이 가능하다가 나중에 뭘 할 수 있다? 재심할 수 있다. 재심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자, 위헌 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 그러면 여러분들, 요 헌법소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 뭐 기업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재소권자 신청 또는 뭐 재소권자 이렇게 볼게요. 재소권자. 글씨가 막 정당 해산. 그 다음에 위헌 정당 해소는 여러분들 잘 그때 기억하시죠? 저기 통진당 해산될 때 여러분들 누가 주도로 했습니까? 정부가 있잖아요. 법무부에서 그 당시 지금 국무총리인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장관 그 주도로 해가지고 했는데, 자, 이거는 누가 제소한다? 정부가 제소한다. 즉 어떤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이 민족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막 얘네들의 강령 자체가 갑자기 뭐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뭐 이러면은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위험하잖아요. 그때 어때요? 정부가 국가와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헌 정당 제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부가 한다라는 거. 그 다음 탄핵 심판은 아까 탄핵 소추는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국회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의회, 국회에서 제소한다. 그 다음에 이거 권한쟁의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강남구청이에요. 강남구청. 왜냐하면 거기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걸 거기서 계속 하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참겠느냐 하면서. 그래서 저희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거의 권한쟁의 심판에 관련되는 건 강남구가 다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 만약에 이게 뭐 여기가 강남이고 여기가 뭐 구리다, 뭐 여기 막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이렇게 경기에 이렇게 걸쳐 있을 때 이거 비용을 갖다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런 비용 같은 거 부담하는 건 안 좋잖아요. 그다음에 뭐 어떤 수익 사업이 있다. 그럼 수익은 누가 분배할겠지?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잘 해결되면 좋은데 각 기관끼리 막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중앙정부나 이렇게끼리 뭐예요? 그 권한에 다툼이 생길 때 누가 해결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하는 게 바로 권한쟁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각 기관들, 각 뭐 국가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든 뭐 국가 또는 뭐 지자체, 뭐 아무튼 그 어떤 각 기관들이 할 수 있습니다. 기관들. 이게 바로 제소권자. 이거 시험에 잘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헌법소원이 아까 제가 말했지만 요건 무슨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거의 보면 위헌법률 심판의 약간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성질은 위헌법률 심판이랑 같은 거예요. 근데 헌법소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있거든요. 이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한번 볼게요. 자, 권리구제형. 자, 이거 보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자,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 그 기본권 구제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신청하는 걸 우리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는 거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옛날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잘못을 저질러서 유치장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는데 유치장에 갔는데 자, 여기 뭐 바깥에 책상에 누가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여기 요걸 경계로 뭐 구멍이 뚝뚝 뚫려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매번 화장실 갈 때마다 그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화장실을 간 다음에 또 문 열어주고 들어가고 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자체에다 화장실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화장실 설치를 한 게 지금처럼 문을 만들고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조금 낮은 이런 담장 같은 걸 하나 놓고 여기다 그냥 변기 같은 걸 하나 갖다 놨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앞에는 누가 있냐면 남자 어떤 뭐 관련 경찰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이 물론 잘못을 저질러서 여기서 지금 보호실 그 구치소에 유치가 돼 있긴 한데 이 경우에 여자로서 상당한 그런 불쾌감을 느낄 수 있겠죠. 자신이 어떤 용변을 보는 걸 이 사람이 물론 직접 보는 건 아니지만 고개만 있다 들면 바로 그 사람이 보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그렇겠어요. 이런 차단 시설 자체가 낮은 요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앉으면은 이제 머리는 안 보이기 정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이걸 갖다가 어쩔 수 없이 막 항의를 해도 이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다 참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하고 난 다음에 와, 나 진짜 여자로서의 성적 뭐 어떤 사생활 그런 어떤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 이거 나 좀 구제해달라. 근데 이 사람은 벌써 나왔기 때문에 보세요. 나왔잖아요.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청소하더라도 다시 들어갔을 때 이거 뭐 설치한데 거기다 들어가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원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요거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비록 끝났지만 다음 여자 어떤 뭐 그런 분들이 들어갔을 때 똑같은 일을 겪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기본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자, 구체적인 우리 소송 같은 경우는 자, 소송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침해를 당했으면 그 침해 당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 그게 바로 목적인데 이 같은 경우는 벌써 그러한 권력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는데 이게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록 성소하더라도 뭐 그때 돈을 받든 성적 수치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소송을 가더라도 이거는 거의 뭐 안 받아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선택한 게 뭐냐면 자, 헌법소원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어떤 자신의 기본권이 지금 침해당했는데 요거 계속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데 해결해달라니까 헌법재판소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거 다 차단시설 제대로 지금 다 화장실 같은 거 만들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냥 대표적인 어떤 헌법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의 그러니까 사인들끼리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법률에서는 내 월급을 얼마 주라고 돼 있는데 국가에서 돈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된 경우에 다른 뭐 구제소원을 거쳐도 안 된 경우에 최종적으로 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교재를 한번 보면서 한번 볼게요. 봐요. 자, 위헌법률, 자,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자,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몇 줄 칠게요. 자, 재판의 전제라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뭐냐면 그 법률이 재판에 적용이 되고 그 법률이 위헌이냐 합헌이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재판의 전제라 그럽니다.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누구의 제청? 동그라미 할게요. 법원의 제청으로. 이거 국민이 뭐 할 수 있다. 재판 당사자가 뭐는 할 수 있다?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아니라 제청입니다. 법원의 제청으로 법률의 위헌을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있는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위헌법률 심판 제청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법원이 기각하면 그 기각 결정서를 가지고 우리 직접 헌법재판소에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사자가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에 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거 안 거치면 안 됩니다. 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건 뭐야? 기각 결정을 했을 때 국민이 직접 뭐예요? 헌법재판소로 가서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그게 바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아시겠죠? 자, 위헌법률 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재판 절차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된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같은 경우는 법관이 이걸 신청했기 때문에 제청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본 그 재판 절차는 잠시 정지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제가 말했던 권리 규제가 아니라 권리 구제형입니다. 권리 구제형, 규제가 아니라 구제.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은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의 청구로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국가 권력의 자, 권력,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이, 자, 헌법상 여기다 왜? 자신의 기본권이라고 하나 쓸게요. 헌법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헌법상 자신의, 남의 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자신의 거. 헌법상 자신의 기본권이, 그 다음에 침해 사이에다가 직접 현재 침해되었을 때, 자, 국민의 청구로 실현한다. 요 개인, 국민, 다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요게 제가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이게 나중에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자신한테 직접 침해당한 것도 아닌데 남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대신 뭐 헌법소원 청구하면 다 각하됩니다. 그래서 직접 현재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과거에 됐던 건 안 받아줘요. 그렇지만 이런 예외적인 거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다. 다른 사람이 또 그런 기본권 침해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러면 받아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사법부의 이거 중요합니다. 자, 사법부의 판결은 대상이 아닌 그건 즉 뭐냐면 재판은 대상이 안 된다는 거. 원래는 공권력이 아까 국가 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지고 2심에 지고 3심에 졌어요. 그 법원의 판단도 뭡니까? 공권력 권력이잖아요. 그럼 내가 공권력의 행사로 나의 기본권이 침해돼서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 만약에 그것을 판단을 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헌법재판소가 몇 심이 되는 거예요? 4심이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절대 대법원보다 위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최고 법원은 대법원인데 그럼 헌법재판소가 4심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재판은 뭐가 된다? 헌법소원 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겁니다. 재판은 헌법소원 할 수 없다. 근데 또 이게 또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재판은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또 가능한 게 있습니다. 뭐인 경우? 그냥 이게 기억해야 해요. 당연한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한 법률을 갖다가 적용한 재판 있잖아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했어요. 근데 법원이 그 말을 안 듣고 뭐예요? 그 위헌 판결한 그 법률을 가지고 적용해가지고 판단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판결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헌법소원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정리가 좀 위협한데 제가 저는 이거 법과 정치 요 관련되는 지금 책은 저도 좀 있거든요. 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요 교재를 쓰신 요 변호사분인데 쓰신 분이 이제 자기 본인 수업할 때 용어로 이렇게 쓰신 거라 가지고 저는 조금 다른 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빠진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들 어쨌든 뭐 이 책을 여러분들 다 주제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걸 일단 기본으로 하되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됩니다. 상지 오생할 때 재판이 헌법소원이 되면 뭐예요? 헌법재판소가 제4심으로서 기능을 해버리잖아요. 재판을 갖다 판단하면 그러면 1심, 2심, 3심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한 그 법률을 가지고 적용한 재판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사법부의 판결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 정도만 나오고 저것까지는 좀 나올 가능성이 없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다음에 마지막 수단이므로 사전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다른 구제 수단이 있을 때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친구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100만 원 안 갚았다. 이거는 그냥 민사소송을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헌법소원 대상이 물론 아니죠. 그냥 공권력의 행사가 그렇게 아니니까. 근데 또 국가에서 자, 공사를 하다가 공사에서 자재를 떨어뜨려서 우리 지붕이 부서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국가배상 청구를 통한 행정소송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헌법소원으로 와라 마라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거 화장실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때요? 지금 얘가 벌써 출소하고 났기 때문에 이거 법원에서는 이거 어차피 네가 이겨봤자 이거 다시 들어가가지고 좋은 화장실에서 네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줘요. 법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법원에서는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다른 구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어디로 간 거다? 헌법소원에서 받아준 겁니다. 이것까지 다 받아주면 지금도 우리 그 헌법재판관들 나이 연세 많으시잖아요. 뭐 50대, 60대 막 이런데 그분들 가로로 쓰러져서 돌아가시면 돼요. 진짜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보면 헌법소원 온갖 거 다 냈어요. 지금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저 고등학교 때 저희 1학년 때만 해도 당구장에 가는 거 있잖아요. 그 불법이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이제 또 당구라는 또 친목을 통해 그 경기를 통해서 또 친목을 다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을 피해서 막 그렇게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당구장에 고등학생들이 가는 게 합헌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 그게 헌법소원 제기한 거예요. 그 당구업자들 있잖아요. 당구 그쪽 분들이 그렇게 제기를 한 거예요. 아니 솔직히 공부 잘하는 거, 뭐 운동 잘하는 것도 나중에 다 그게 재능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자아 발전을 할 수 있는데 당구도 마찬가지 아닌가. 당구에서 뭐 솔직히 당구장 옛날에 당구장 그러면 다 거기서 뭐 담배 피우고 막 이런 그 유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정말 당구장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 중에서 또 당구 잘하는 애들 또 그걸로 또 국위선양도 할 수 있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이제 논리를 막 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받아들인 거예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래, 뭐 축구 잘하는 애가 나중에 축구 잘하는 거, 당구 잘하는 거 뭐가 차이 있나? 그럼 대신 이제 그런 환경만 잘 조정해주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법소원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 옛날에는 우리 당구장에서 청소년들 못 가게 했는데 그때 이후로 뭐가 됐어요? 당구장에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법이 바뀐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위헌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바뀌었고 그런 헌법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도소주. 막 그 관련해서 옛날에는 동네마다 지금 뭐 유명한 소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뭐 금복주라는 게 있거든요. 뭐 부산도 있고 막 이렇게 창원도 있고 지금 뭐 다 있잖아요. 거기마다 각각 소주만 이렇게 팔 수 있게끔 됐는데 그거 위헌 판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강제적으로 못 팔게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하야지. 그래서 지금 뭐야? 그 이후로 진로라든지 그런 대형 그 소주 업체가 지방까지 다 쫙 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위헌 판결. 어쨌든 그 권리구정 헌법소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다른 구제수단, 소송을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해결하면 돼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 없을 때 마지막에 언제 최종적으로 쓸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권리구정 헌법소원이다. 그렇게만 좀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제가 권리구정 헌법소원 관련해서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저는 일단 정의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정의 외워야 됩니다. 자, 국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현재 침해되었을 때 그 기본권 구제를 위한 헌법재판소에 우리 제기하는 게 바로 권리구정 헌법소원이고 헌법소원은 뭐 사법부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위헌이라고 선고했던 법률을 갖다가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로 그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권리구정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자 다른 구제수단을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권리 구제수단이 있으면 바로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부분을 차지해요. 우리 헌법재판소 업무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의를 잘 기억하시면 이 재소권자, 신청권자 외우지 않으셔도 여러분 머릿속에 탁탁 박힐 거예요. 근데 시험에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굳이 막 저기 뭐 노량진에 보니까 암기방 이런 데서 이건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암기방 같은 데서 막 그런데 뭐 위법 뭐 헌계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정의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벌써 2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은 누가? 법원이 제청하는 거고 저 헌법소원은 개인 국민들이 신청하는 거다. 위헌 정당은 여러분 뭐 생각해라? 자, 우리 법무부 장관, 그래서 뭐다? 정부에서 제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진당 사건에서 그 정부에서 제소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탄핵 심판은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박관용 국회의장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막 날라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서? 국회에서 한다라는 거 알겠죠? 권한 쟁의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싸웠으니까 자기들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는 뭐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거기서 그렇게 제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는 요거까지. 요거는 다 뭐냐면, 자, 우리 헌법재판관은 몇 분이라 그랬습니까? 9분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통과하려면 여러분 몇 명이냐? 7인 이상 출석에 그 다음에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경우도 7분 이상이 거기 나와가지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요것도 인용, 요것도 폐산, 요것도 탄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요 4개만 이렇게 하고 권한쟁의 심판은 제가 요걸 빼버렸네요. 권한쟁의 심판. 근데 여기 권한쟁의 심판이 안 나와있나? 자, 권한쟁의 심판은 가반수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건 조금 다릅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출석은 똑같아요. 7인 이상 출석이고 그 다음에 출석 한 사람 중에 가반수. 그러면 여러분들 권한쟁의 같은 경우는 몇 분 이상이면 가능할까요? 최소 7명 와가지고 가반수니까 4분만 찬성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자 여러분들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 정리를 하시고, 특히 여러분 요거는 저기 사례형으로 참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뭐 수능이라든지 뭐 공무원 시험에도 그렇고 사례형으로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좀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그러면 다 했습니다. 자, 우리 헌법재판관 다 했고, 잠깐만요. 저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가 너무 좀 근데 자, 여러분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32페이지. 자, 1번 문제는 너무나 뭐 쉬운 거고 2번은 볼게요.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 형태는, 자, 우리는 뭐예요? 양원제요? 단원제요? 단원제 그랬잖아요. 네, 단원제. 단원제이며 지역대표와 비례대표를 각각 따로 선출한다. 주요 기구로는 의장, 부의장,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국회 정책과 법률을 단정하는, 자, 전원이 참여한다. 그러면 뭘까요? 본회의입니다. 본회의. 그 다음, 정부 각 부처에 대응하여서 상설 운영하는, 자, 요거는 뭐다?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무슨 국방위원회 같은 거, 국방부 담당하겠죠. 상임위원회.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는 다르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운영하는, 요거는 특별위원회라고 하거든요. 자, 상임이라는 것은 그 정부 대응하는 게 상설을 하는 거고,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리얼은 임시회가 아니라 특별위원회예요. 특별위원회가 있다. 또한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석 이상. 자, 아까 20석 이상이라고 그랬죠. 이걸 뭐란다? 교섭, 단체. 예, 그렇게 한다라고 그랬고. 자, 3번 볼게요. 다음 헌법조항을 통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했습니다. 현행 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회기장에 체포, 구금될 때는 해당 범위 아니라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이거 뭐야? 체포하고 구속, 요거에 대해서 어떤 특권을 준 거 있잖아요. 무슨 특권? 그쵸. 불체포 특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불소추 특권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아까? 형사 불소추 특권은 아까?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아까 말씀해요. 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형사 소추 받지 않는다. 다만 뭐는 가능하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4번 한번 볼게요. 자, 헌법 개정 발의, 법률안, 조약, 국회 규칙 다 뭐예요? 법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기능?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따져보면. 그래서 무슨 기능? 입법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입법 과정 순서대로 보시면, 자, 요거 보면서 같이 약했던 거 다 정리 한번 할게요. 자, 법률안의 제출은 누가 할 수 있다? 우리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 몇 명 이상? 예? 20명이 아니라 10명, 그쵸? 10명, 10명, 10명 이상. 그리고 또는 대통령.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이제 뭘 합니까? 심사. 예, 심사를 해야 되겠죠. 심사는 어디서 한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가지고 그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어떤 체계라든지 아니면 자구 같은 거로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공포를 합니까?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를 하고 그 효력과 관련해서는 뭐 날짜에 기재되어 있으면 날짜대로 하고 없으면 보통 2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1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번 한번 볼게요. 감사원. 자, 행정부 산하기관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주된 업무는 결산검사, 회계검사, 직무감찰, 행정 전반을 감독한 행정 내부 감시 담당,
주된 업무 감시 감독 규모 일반 사기업의 고위직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감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아까 감사원의 조직상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 직속의 기관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업무상으로는 직무상으로는 독립기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감사원도 여러분 따져보면 정부 아까 우리 정부 공부할 때 쓰잖아요. 행정부 공부할 때. 그래서 이거 행정부 산하기관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 직속의 이게 헌법기관이란 말은 뭐냐? 헌법에 감사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설치를 갖다가 인정한 거기 때문에 헌법기관이다 맞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예산안을 갖다가 결산한 거 심사하고 그 다음에 뭐 국가라든지 법에서 정한 단체 회계를 갖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를 비리 감찰하는 거 그거라 했으니까 맞고 그다음 행정 전반을 관리 감독하며 내부 감시자 역할을 한다. 근데 주된 업무가 감시 감독 규모 일반 사기업. 자, 이거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일반 사기업 만약에 감사원에서 삼성전자 어떤 고위 관리자들 막 감시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권한 권력 남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기업의 고위직 관리자들에게 간직자 뭐죠? 간직자들에게도 감시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9번은 자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그냥 전시사변이나 비상사태에 관한 어떤 군사상의 필요, 공공의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을 법령으로 경비하고 해당 지역을 행정사부를 군에 담당. 요것만 체크할게요. 병력으로 경비. 여러분들 자 요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을 뭐로? 병력으로 경비.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미국 영화 한번 보시면 어때요? 무슨 재난지역 같은데 누가 등장해요? 경찰이 막 그걸 이렇게 막 관리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통제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또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때요? 막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할 때 계엄령 선포했을 때 어때요? 군인들이 전국 곳곳에서 통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 요구만은 그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국가 비상사태일 때 지금 뭐다? 병력으로 경비를 하고 또 뭐예요? 해당 지역의 행정, 사법 사무를 누가? 군에 담당하요. 군이 담당하는 거예요. 군에 담당하에 두고 또 심지어 뭐야? 국민의 기본까지야. 왜 어떻게 하냐면 밤에 지금 우리 밤에 막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놀고 있지만 그때 어때요? 통제 다 해요. 돌아다니는 사람들 잡아 가둘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건 다 뭐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 때문인 거예요. 알겠죠? 요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나? 우리 모르더라도 여러분 한번 볼게요. 1번 계엄선포, 2번 외국 승인, 선전포고 강화,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 외교사절의 신임 접수 파견권인데 자 이건 뭘까요? 계엄령입니다. 계엄선포권. 그래서 1번이고 여러분 외국 승인권이란 건 뭐냐면 그냥 외국이 하나 나라가 하나 탄생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 해주는 거예요? 그냥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냥 외국 승인권이라고 돼 있고 아니면 외국 대사가 우리 이렇게 왔을 때 그 외국 대사를 승인해주는 그런 의미도 받아들일 수 있고 선전포고 강화라는 것은 아까 전쟁을 포고하고 그 다음에 강화라는 것은 뭐예요? 화해 맺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은 대표적인 결은 뭐 하는 겁니까? 김영삼 정부 때 뭐 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갑자기 금융 실명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 정상적인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가명으로 막 은행 같은 데다가 그때 그 당시 돈 막 그 지하에 검은 돈 다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할까? 국회에서 쟤네들 우리 국회에서 법을 만들려고 뭐 제안하고 뭐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하는 순간 그 사람들 그 돈 다 어떻게 할까요? 은행에서 다 빼가지고 지하에다가 다 숨겨놔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없어? 그날 갑자기 적극적으로 뭐야? 국가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처분 요 관련해가지고 바로 그냥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외교 사절의 신임 접수 파견 이게 아까 외국 대사관들 왔을 때 우리 접수장 받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1번이 바로 봐요. 이게 헌법 조문에 법원은 최고 법원인 뭐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됐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 2심제는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2번 대법원은 선고소송 재판과 상고 맞습니까? 항소, 상고라 했으니까 상고식 재판을 담당한다. 맞겠죠? 그 다음에 3번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사건. 그렇죠? 합의부가 1심 1때는 2심은 어디가 한다 했어요? 고등법원으로 가고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단독 볼 때는 2심은 뭐다? 합의부가 된다 그랬잖아요. 지방법원의 합의부. 그래서 한번 3번을 맞고 4번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므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사법부의 최고 기관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대법원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우리 헌법재판소를 어디다 넣을지 참 애매한데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제4의 기관이라고도 보기도 해요. 입법행정 사법도 아닌 제4의 기관이다. 5번 지방법원은 1심과 지방법원 단독판사 판결이나 결정이 된 상소사건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5번은 왜 맞는지 아시겠죠? 자, 지방법원 같은 경우 단독부와 합의부가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단독보든 합의보든 1심을 맞는 건 맞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이나 결정에 있어서 상소라는 것을 여러분 전체를 다 상소라 그런다 했잖아요. 항소, 상고, 재항고, 재항고를. 그래서 이걸 다 뭐예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도 그런 상소 사건을 맡을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이 맞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12번 자 여러분 약간 이거 메꿔놓기. 자 1번 봐요. 판결이라고 되어 있네. 기억하고 디귿은 판결이라고 되네. 판결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판결은 1심에서 2심 가는 걸 항소, 2심에서 3심 가는 걸 상고, 그 다음에 결정명령은 1심에서 2심 가는 걸 항고, 2심에서 3심 가는 걸 재항고. 알겠죠? 그러니까 판결은 항소, 상고, 다음에 결정명령은 항고, 재항고. 이거는 여러분들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용어니까 그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 저 임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래, 헌법재판관은 여러분 임기가 여기 나와 있지만 임기 6년이 됩니다. 임기 6년. 이건 체크를 해주시고, 신분이 보장돼야 되고, 헌법재장소는, 자, 아까 그랬잖아. 헌법재판소장은 어떻게 해서? 헌법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호선한다는 말은 뭐냐면 재판관 9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호선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겠네요. 그래서 9명의 재판관이 호선을 하여 뽑는다?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3번.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위헌법률심판 등의 권한이 있다. 맞고, 헌법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재판관은 3인을 대통령,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 그리고 다 이 9명을 누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만 좀 보고 쉬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그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위헌정당 해산입니다. 해산 심판은, 자, 이런 건 잘 체크해요. 위헌정당 해산은 누가 제소한다? 정부. 그 다음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정당 해산을 결정한다.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며 해당 법률의 재판의 전제성은, 이 문제 참 안 좋죠. 재판의 전제성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아무 법률에 되는 게 아니라 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에 한해서만 위헌법률 심판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판의 전제성 필요. 문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거는. 자, 3번. 제가 이렇게 평가할 그건 아니지만 좀 더 여러분들 공부될 수 있는 그런 걸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헷갈릴 수 있는 거. 자, 3번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국민의 청구로 심판하는 거. 그렇죠? 4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아까 그래서 쟁송 당사자, 즉 재판 당사자가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에 제청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제기하는 거. 위헌심사형법소 맞죠? 그 다음 5번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다툼을 제기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또 믿고 들어갈게요. 진도가 큰일 났네. 조금만 쉬도록 하겠습니다.